14. 우선 오메시의 가게에서 가져온 약값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다. 물론 의사인 까닭에 지불하지 않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신세를 지는 것은 상당히 거북한 일이었다. 게다가 이제는 하녀가 주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집에는 계산서가 빗발치듯 날아들고 장사꾼들이 두들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뢰레 씨가 가장 성가시게 굴었다. 실제로 그는 엠마의 비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계산을 불릴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생각에 외투와 여행 가방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트렁크와 수많은 다른 물품들을 가지고 왔다. 샤를이 그런 물건은 필요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막무가내했다. 상인은 오만한 태도로 이들 물건은 모두 주문받은 것이며 절대로 도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랬다가는 부인의 회복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잘 생각해 보라고도 했다. 요컨대 권리를 포기하고 물건을 도로 가져갈 판이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샤를은 물건들을 그의 가게에 돌려주라고 일렀다. 펠리시테가 그것을 깜빡했고 그는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바람에 그 건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뢰레가 다시 요구를 해왔다. 그가 우는 소리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조른 끝에 드디어 보바리는 6개월 만기 엄에 서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엄에 서명하고 나니 대담한 생각이 샤를의 머리에 떠올랐다. 뢰레한테 1000프랑을 빌리는 것이었다. 그는 거북살스러운 태도로 어떻게 그만한 돈을 좀 변통해 줄 수 없느냐고 묻고 만기는 1년, 이자는 좋을 대로 하라고 덧붙였다. 뢰레는 가게로 가서 액퀴 금화를 가지고 와서는 또 한 장의 엄을 쓰게 했다. 내년 9월 1일 본인이 명하는 대로 1070프랑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약속한 180프랑을 합하면 꼭 1250프랑이 되었다. 이렇게 6부 이자를 받고 거기에 수수료로 4분의 1을 가산하고 또 물건 대금에서 적어도 3분의 1은 떨어지니까 그는 1년 동안 130프랑의 이익을 보는 셈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래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상대방의 엄을 결제하지 못해 연장을 거듭하기를 바랐다. 그래야 몇 푼 안 되는 그의 돈이 마치 요양소처럼 의사의 집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통통하게 살이 쪄서 언젠가는 자루가 터질 정도로 불어난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했다. 게다가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다. 네스텔 병원의 사가주 납품 입찰을 따냈고 기요맹 씨는 그 그리메닐 이탄광의 주식을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아르게이와 루앙 사이에 새로운 합성 마차를 운행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황금사자의 고물 마차는 얼마 못 가 망해버릴 것이고 그의 마차는 보다 빠른 속력, 보다 싼 요금으로 보다 많은 짐을 실어 나르게 되어 용빌의 상거래를 모두 장악하게 될 것이다. 샤를은 이 많은 돈을 내년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해 몇 번이나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부탁할까? 혹은 무언가를 팔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할 것이고 그에게는 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골치가 아팠고 그래서 그는 불쾌한 생각을 얼른 머릿속에서 털어내버렸다. 그는 그 일 때문에 엠마를 잊어버린 것을 자책했다. 마치 그의 모든 생각은 그녀의 것이라서 잠시라도 엠마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녀한테서 무언가를 뺏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겨울은 무척 추웠다. 부인의 회복은 더디었다. 날씨가 좋을 때면 그녀가 앉은 안락 의자를 창가로 밀어다 놓았다. 물론 광장 쪽이었다. 그녀는 정운을 싫어해서 그쪽 덧문은 이제 항상 닫혀 있었다. 그녀는 말을 팔아야겠다고 했다. 예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싫어진 것이다. 그녀는 자기 몸보신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식사는 침대 위에서 했고 하녀를 불러 탕약이 준비되었는지 묻고 때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지내는 사이 시장 지붕에 쌓인 눈이 하얀 반사광을 방 안으로 던지더니 어느덧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었다. 엠마는 일종의 불안감마저 느끼며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자잘한 사건들을 기다렸다. 그것은 사실 그녀 자신에게는 상관없는 일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녁마다 도착하는 합성마차 제비였다. 그때면 여관집 여주인은 소리를 질러댔고 다른 목소리들이 거기에 대답했다. 지붕 위에서 짐을 내리는 이폴리트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빛났다. 정오가 되면 샤를이 돌아왔고 좀 있다 다시 나갔다. 그녀는 고기 국물을 마셨다. 그리고 5시경 해질 무렵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러고는 남학신을 질질 끌고 기다란 막대자로 덧문의 글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지나갔다. 부르니지행 신부도 이따금 그녀를 보러 왔다.
그녀의 건강 상태를 묻고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고는 다정한 말로 신앙을 권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다. 그의 사제복을 보기만 해도 조금이나마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병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어느 날 그녀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영성체를 부탁했다. 방 안에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 물약병이 가득 놓인 서랍장을 탁자 삼아 성찬을 차리고 벨리시테가 땅바닥에 달리아 꽃을 뿌리는 동안 엠마는 강력한 그 무엇이 자신의 몸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녀의 고통 그리고 모든 지각과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가비워진 그녀의 육체는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났고 전혀 다른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향불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 이 사랑 속으로 소멸하는 것 같았다. 시트 위에 성수가 뿌려지고 신부는 성스러운 제기에서 하얀 성체를 꺼냈다. 입술을 내밀어 구세주의 육체를 받아들일 때 그녀는 천상의 환희에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침대 주위의 커튼이 구름처럼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서랍장 위에서 타고 있던 두 자루의 촛불은 눈부신 영광처럼 보였다. 그녀는 베개 위에 머리를 떨어뜨렸다. 하늘에서 천사의 하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녹색 종려나무 잎사귀를 든 성자들에게 둘러싸여 옥좌에 앉아 계신 장엄하게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파란 하늘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분께서 불꽃 날개를 단 천사들에게 땅으로 내려가 그녀를 품에 안고 데려오라고 신호하는 것 같았다. 이 찬란한 환영은 무릇 꿈꿀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감각을 다시 맛보려고 애를 썼다. 물론 그때만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그 감미로운 느낌은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오만에 지친 그녀의 영혼은 기독교적 겸허 속에서 편히 쉬었다. 약한 자만이 느끼는 쾌감 속에서 엠마는 자신의 의지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은총이 밀려들어 올 넓은 입구가 마련될 것이다. 확실히 속세의 행복 대신에 보다 큰 갖가지 지고의 기쁨이 존재하며 여러 가지 사랑 위에 단 하나의 절대적 사랑이 존재한다. 그 사랑은 중단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커져갈 것이다. 그녀는 희망이 만들어내는 온갖 환상들 속에서 순수의 상태를 언뜻 보게 되었다. 땅 위에 떠서 하늘 속에 녹아드는 그런 상태를 보자 그녀는 자기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녀는 성녀가 되고 싶었다. 묵주를 사고 부적을 차고 다녔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에메랄드를 박은 성유물 상자를 두고 밤마다 거기에 입 맞추고 싶었다. 신부는 이와 같은 변화가 기쁘고도 놀라웠다. 그러나 엠마의 종교는 너무 열광적인 나머지 이단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도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는 이 방면에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지라 어느 정도를 넘어가자 주교님의 단골 서점 주인인 블라르시에게 편지를 써서 머리 좋은 여성에게 적합한 양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서점 주인은 흑인들에게 철물이라도 보내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그때그때 유행하는 종교 서적들을 마구 골라 포장하여 보내왔다. 문답 형식으로 된 가벼운 교과서, 즉 메스트르식의 점잖은 투의 더 메스트르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테나 왕국의 정치가 저술가 철학자 프랑스 혁명에 반대했으며 18세기의 합리주의에 대항하여 양식과 신앙을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더 메스트르식의 점잖은 투의 소책자도 있고 음유 시인인 체하는 신학생이나 회개한 지식층 여성이 쓴 장밋빛의 두꺼운 표지로 된 소설류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잘 생각하시오. 여러 개의 흉장을 수상한 더 못이 저 마리아 발밑에 무릎 꿇은 사교계 신사, 볼테르의 오류, 청소년용 등도 있었다. 보바리 부인은 아직 무슨 일에 몰두할 수 있을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너무 성급히 독서를 시작했다. 그녀는 예배의 규칙에 짜증이 났고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끈질기게 공격하는 논쟁적 글들의 건방진 투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종교가 가미된 세속적 이야기를 한심할 정도로 세상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 책들을 통하여 진리가 증명되기를 바랐는데 책을 읽다 보니 오히려 진리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독서를 계속했다. 그리고 어쩌다 책이 손에서 떨어지면 그녀는 자기가 순수한 영혼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섬세한 카톨릭적 우수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생각했다. 로돌프에 대한 추억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묻혀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지하실에 안치된 왕의 미라보다도 더욱 엄숙하고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었다. 이 향기롭고 위대한 사랑은 모든 것을 꿰뚫고 그녀가 동경하는 순수의 세계에 감미로운 애정의 향기를 더해 주었다. 고딕풍의 기도대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일찍이 간통의 황홀경 속에서 연인에게 속삭이던 달콤한 말을 주님께 속삭였다. 그것은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떤 환희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섰다.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무언가 거대한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노래가면 공덕이 늘겠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심에 한껏 우쭐해져서 스스로를 옛날의 귀부인들에 등치시키는 것이었다. 일찍이 라 발리엘의 초상화를 보고 그녀는 화려하고 긴 옷자락을 위험하게 끌면서 고독 속으로 물러나 앉아 속세에서 상처받은 마음의 눈물을 깡그리 그리스도의 발밑에 쏟아놓은 그 여성들의 영화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극단적인 자선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옷을 만들고 해산한 여자들에게 장작을 보냈다. 샤를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부엌에서 세 사람의 불황자가 식탁에 앉아 수프를 먹고 있었다. 그녀의 와병 중에 유모에게 보냈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딸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또 베르트가 우르대도 결코 짜증내는 법이 없었다. 인내하기로 또 모든 것에 대해 관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말씨 또한 이상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천사야, 배 아픈 건 이제 괜찮아졌어? 보발이 모치는 더 이상 트집 잡을 것이 없었다. 구태에 찾는다면 떨어진 행주를 깁는 대신 고아들에게 줄 저고리나 뜨고 있다는 정도였다. 부부싸움에 지친 노부인은 이 조용한 집이 마음에 들어서 부활절이 지나도록 그곳에 머물렀다. 그녀의 남편인 보발이 부치는 무엇에 대해서나 빈정댔고 성금요일이면 빼놓지 않고 순대를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지 않아도 마음이 편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금요일에는 예수의 순환을 기를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요일에 일부러 육류를 주문하는 그의 태도는 기독교 교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시어머니의 올바른 판단과 무게 있는 태도는 엠마의 결심을 굳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그녀는 거의 매일 여러 부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다. 랑글루어 부인, 카롱 부인, 디브레우 부인, 디바슈 부인 등이 다녀갔고 매일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엠마에 대한 사람들의 험담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씨 좋은 오메 부인이 찾아왔다. 오메의 아이들도 놀러왔고 그들과 함께 지스탱도 왔다. 그는 애들과 함께 침실로 들어와서는 문 옆에 잠자코 서 있었다. 때로 보발의 부인은 그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몸치장을 시작했다. 우선 빗을 빼고 머리를 한번 세차게 흔들면 검은 머리칼이 풀어져 무릎까지 물결 쳤다. 그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 이 가련한 소녀는 무언가 새롭고 불가사의한 것 속에 갑자기 뛰어든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도 찬란해서 더럭 겁이 날 지경이었다. 물론 엠마는 그의 말없는 사모와 겁먹은 수줍음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그 사랑이 바로 그녀 옆에서 투박한 셔츠 아래서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열리기 시작한 10대 소년의 가슴 속에서 발딱거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해졌고 말씨는 너무도 다정스럽고 눈초리는 너무도 오만하고 태도는 너무도 변덕스러웠으므로 그것이 이기심인지 자선인지 또 퇴폐인지 미덕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하녀가 무언가 구실을 붙여 외출 허가를 받으려고 하자 그녀는 버럭 화를 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너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니? 펠리시테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나 엠마는 하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이렇게 덧붙였다. 좋아, 가거라, 가서 즐겨. 이런 봄에 그녀는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도 정원을 완전히 개조했다. 그래도 그는 그녀가 어떤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기뻤다.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그녀는 점점 자기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유모인 롤의 음음을 떼어버렸다. 그녀는 엠마의 투병 기간 중에 너무 번번이 부엌에 찾아왔다. 젖먹이 2명과 맡아서 기르는 사내 아이 1명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는 정말 아귀처럼 먹어댔다. 다음으로 그녀는 오메 가족을 멀리했고 다른 방문객들도 차례로 거절했다. 또한 교회도 전처럼 열심히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 대찬성이었던 약제사는 이렇게 말하며 허무태했다.
사모님께서는 그동안 신부한테 과도하게 빠져 있었어요. 부르지니행 신부는 여전히 매일같이 교리문다 수업을 끝나는 대로 들렀다.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숲속에서 공기를 마시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넝쿨로 만든 지붕을 이렇게 불렀다. 마침 샤를이 돌아오는 시각이었다. 날씨가 더웠다. 달콤한 사과주가 나왔고 그들은 부인의 쾌유를 위해서 건배했다. 비인에도 마침 그곳에 있었다. 즉 조금 아래쪽에 있는 축대에 기대 가재를 잡고 있었다. 보바리는 와서 한잔 하라고 그를 불렀다. 그는 병따게 따는데 명수였다. 병막에 따는데 명수였다. 병은 이렇게 탁자 위에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돌아보고 지평선 끝까지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그리고 끈을 끄는 다음에는 코르크를 조금씩 누릅니다. 식당에서 탄산수 마개를 딸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과주는 그가 시험해 보이는 중에 터져나와 그들의 얼굴에 정통으로 튀었다. 그때마다 신부는 끌끌 웃으며 이런 농담을 빼놓지 않았다. 품질이 우수하군요. 눈에 뿔이 번쩍 이는 걸 보니 사실 그는 호인이었다. 심지어 하루에 약제사가 사모님 기분 전환도 할 겸 루앙의 극장으로 유명한 테너 라가르리 공연을 보러 가라고 샤를에게 권하는 것을 듣고도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신부가 잠자코 있자 오메는 놀라서 그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신부는 음악은 미풍양속에서 문학보다 덜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자 약제사는 문학을 변호했다. 연극은 편견을 타파하는 데 쓸모가 있으며 오락이라는 달콤한 껍질 아래서 미덕을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카스티카트 리덴도 모레스, 이 뜻은 웃으면서 풍속을 고친다 이런 뜻인데, 웃으면서 풍속을 고친다입니다. 부르니지행시 볼테르의 비극을 보십시오. 철학적 고찰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덕과 처세술의 교과서 구실을 하죠. 나는 예전에 파리의 악동이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비네가 말했다. 거기 나오는 늙은 장군은 참 탁월했어요. 그는 여공을 유혹하고 명무가의 자제를 호되게 손봐줬죠. 그 결과 물론 오메가 하던 말을 계속했다. 해로운 약이 있듯이 나쁜 문학도 있지요. 하지만 예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싸잡아서 단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갈릴레이를 유폐한 저 끔찍한 시대에나 어울릴 쾌쾌묵은 발상이죠. 좋은 작품, 좋은 작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신부가 대꾸했다. 하지만 세속적인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꿈같은 공간에 남녀가 함께 모여서 이교도 같은 분장임의 야한 화장, 눈부신 등불, 여자같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정신적 방종과 추접한 생각과 불순한 유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모든 성직자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그는 담배를 집어 엄지손가락 위에 놓고 동그랗게 뭉치면서 갑자기 신비스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교회가 연극을 단죄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왜 배우를 파문하나요? 약제사가 물었다. 옛날에는 배우들도 공공연히 교회 의식에 참가했는데 말이죠. 그래요. 성당 한가운데서 성사극이라는 희극을 상연했는데 점잖지 못한 은행도 꽤 많이 나왔죠. 신부는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말았고 약제사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는 글쎄 매우 아슬아슬한 대목도 있고 또 참으로 외설적인 내용도 있어요. 부르니지행 신부가 짜증스러운 몸짓을 하자 오메는 얼른 그렇게 받았다. 아, 당신도 인정할 겁니다. 그게 어디 젊은 처녀들이 볼 책입니까? 만일 아탈리가 아니 성서를 읽으라고 하는 건 신교도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참다 못해 신부가 소리쳤다. 하여튼 말입니다. 오메가 말했다. 오늘날 같이 계명한 시대에 아직도 그런 지적인 오락을 금지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 해도 없고 도덕적이고 때로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박사님? 그렇겠죠. 의사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만 신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나 혹은 아무런 의견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약제사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불쑥 내뱉었다. 신부들 중에 평복을 하고 댄스들 춤추는 것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더군요. 무슨 소리? 신부가 말했다. 아, 제가 직접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고는 한마디 한마디를 잘라가며 오메는 되풀이했다. 제가 직접.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부르니지행 신부는 무슨 말이건 참아 넘길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말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하더군요. 약재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 신부는 험악한 눈길을 던졌다. 그 서슬에 약재사는 찔끔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는 먼저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사람들의 영혼을 종교에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관용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신부는 사람 좋게 동의하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 바로 자리를 떴다. 그가 돌아가 버리자 오메 씨가 의사에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입씨름이라는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 방 먹였지요, 통쾌하게. 여하튼 사모님을 연극에 모시고 가세요. 일생에 한 번처럼 빌어먹을 까마귀들을 화나게 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가게에 맡길 사람만 있으면 저도 함께 가고 싶군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라가르디는 1회 공연밖에 안 하니까요. 영국에서 상당한 보수로 초청을 했다는군요. 대단한 친구라고 합디다. 돈이 너무 많아서 정부 3명과 요리사 1명을 데리고 다닌대요. 그런 대예술가들은 돈을 물수듯 하죠.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자유분방한 생활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요양원에서 죽어요. 젊을 때 저축할 생각을 안 하니까 말이죠. 자, 이제 식사하셔야죠. 내일 또 뵙죠. 연극 구경을 간다는 생각에 보바리의 머릿속에 급속히 싹을 틔웠다. 그리고 곧 아내에게 그 말을 했다. 처음에 그녀는 피곤하다느니 성가시다느니 돈이 든다느니 하면서 거절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리 샤르르 물러서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이것이 아내의 기분 전환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게다가 문제될 것도 없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300프랑을 보내주었고 당장 갚아야 할 빚도 별로 없었다. 르에르에게 지불할 어음은 아직 기일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거절이 사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그녀는 너무 성가셔서 마음을 정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튿날 아침 8시에 제비에 올라탔다. 약재사는 굳이 용비를 지킬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결코 자리를 떠서는 안 되는 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까닭에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 잘 다녀오세요. 참 부럽습니다. 그러고는 4갈래의 주름 장식이 달린 치마를 입은 엠마를 향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루앙에서 대성공을 거두실 겁니다. 합성마차는 보보아진 광장에 있는 적십자 호텔에 멈추었다. 그것은 지방의 변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관으로 커다란 마구간과 조그만 객실들이 있고 마당 한가운데서는 암탉들이 외파는들의 진흙투성이 이륜마차 밑에서 귀리를 쪼아 먹고 있었다. 겨울바람에 삐걱거리는 벌레 먹은 나무 발코니가 있는 낡아 빠진 이 집에는 언제나 손님이 들끓고 소음과 음식이 가득했다. 시꺼먼 탁자에는 브랜디를 탄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고 두꺼운 유리창은 파리똥으로 누랬고 축축한 네프킨에는 싸구려 포도주의 얼룩이 지어 있었다. 신사복을 입은 촌뜨기처럼 여전히 시골티가 나는 이 여관에는 큰 길 쪽으로 카페가 하나 딸려 있었고 집 뒤 들판 쪽에는 텃밭이 있었다. 샤를은 곧 표를 사러 나갔다. 그는 무대 옆 귀빈석과 2층 좌석을 혼동하고 1층 앞좌석과 칸막이 좌석을 구별하지 못해 매표소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지배인한테까지 갔다가 여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극장으로 가는 등 몇 번이나 극장에서 한길까지 온 도시를 끝에서 끝까지 가로질러 다녔다. 부인은 모자와 장갑과 꽃다발을 샀다. 남편은 혹시 개막 시간에 늦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을 했다. 그래서 수프를 마실 새도 없이 서둘러 극장에 갔지만 아직 문이 잠겨 있었다. 15. 2부의 마지막 글입니다. 15. 군중들은 난간 사이에 벽을 따라 두 줄로 늘어서 있었다. 가까운 거리 모퉁이마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카, 라가르디 오페라 등등 야단스러운 글씨체로 쓰인 거대한 포스터들이 수없이 붙어 있었다. 날은 맑고 더웠다. 머리칼 사이로 땀이 흐르고 모두들 손수건을 꺼내 빨갛게 탄 이마를 훔치고 있었다. 때때로 강에서 불어오는 후덥지근한 바람이 작은 깡패들 입구에 늘어진 천막 가장자리를 흔들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비계와 가죽과 기름 냄새가 섞인 얼음같이 찬바람이 불어왔다. 거대한 창고들이 늘어선 샤레트 거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그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는 인부들이 커다란 통들을 굴리고 있었다.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으려고 엠마는 입장하기 전에 항구를 한 바퀴 산책하자고 했다. 보바리는 표를 잃어버릴까봐 염려가 되어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표를 꼭 움켜쥐고 그 주먹을 배에 대고 있었다. 극장 입구에서부터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1등석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허영의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들이 오른쪽 다른 복도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두꺼운 천이 씌어진 문을 손가락으로 밀면서 그녀는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복도에서 풍기는 먼지 냄새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다. 그리고 칸막이가 된 자기 좌석에 앉아 공작 부인처럼 어젓하게 몸을 뒤로 젖혔다. 극장 안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오페라 글라스를 케이스에서 꺼내 들기도 하고 극장 정기 회원들은 멀리서 아는 얼굴을 발견하자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술 속에서 사업의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와 있는 것인데 그래도 사업을 잊지 못해 여전히 무명이나 브랜디 혹은 염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기 노인들의 무표정하고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머리털도 휘고 피부도 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납의 전기에를 쐬어 빛이 바랜 은메달과 흡사했다. 젊은 멋쟁이 청년들은 조끼 위로 장밋빛이나 연두빛의 넥타이를 드러내 보이며 으스대고 있었다. 보바리 부인은 팽팽한 노란 장갑을 낀 손으로 가는 단장의 금빛 손잡이를 누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감탄하며 내려다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오케스트라의 촛불이 켜지고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내려오자 반짝이는 유리에 반사되는 불빛으로 인해 장내는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었고 악사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먼저 베이스가 길게 신음소리를 내고 바이올린이 끽끽대고 코넷이 요란스럽게 울리고 플루트와 플라졸렛이 삐삐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대에서 쿵쿵쿵 3번 치는 소리가 들리자 팀파니가 차례를 그리기 시작했고 화음을 동시에 힘주어 연주하기 시작하더니 막이 오르면서 하나의 풍경이 나타났다. 숲속의 길이 4갈래로 갈라지는 곳, 왼쪽에 떡갈나무 그늘에 샘이 있다. 농부와 귀족들이 스코틀랜드 지방 특유의 망토를 어깨에 걸치고 함께 사냥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었고 한 장교가 등장해 하늘을 향해 2 팔을 벌리고 악의 천사에게 가호를 빈다. 또 한 사람의 장교가 나타났다가 둘이 함께 퇴장하자 또다시 사냥꾼들의 합창이 시작된다. 그녀는 처녀 시절에 읽은 책, 즉 월터 스콧의 세계 속으로 되돌아갔다. 스코틀랜드의 가죽 피리 소리가 안개를 뚫고 히스 관목 위로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소설의 기억이 오페라 가사를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줄거리를 한 소절 한 소절 따라가며 감상했다. 머릿속에 되살아난 온갖 상념들은 음악의 폭풍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음악의 선율에 몸을 맡겼다. 마치 무대 위의 바이올린 활이 현 대신 그녀의 신경을 긁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전 존재가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의상, 무대장치, 인물, 배우가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색칠한 나무들, 벨벳 모자, 망토, 검 등 마치 다른 세계의 공기 같은 음악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상상의 물건들을 제대로 다 볼 겨를이 없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나 초록 옷을 입은 시종에게 돈지갑을 던졌다. 이었고 그녀가 혼자 남게 되자 플루트의 샘물의 속삭임이나 새들의 지적인과 같은 가냘픈 소리를 냈다. 루치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사장조의 카파티나를 부른다. 이 사장조 카파티나는 오페라에서 서정적 독창곡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장조의 카파티나를 부른다. 그녀는 사랑을 탄식하며 날개를 달라고 한다. 엠마 역시 현실에서 도망쳐 누군가의 품에 안겨 날아가고 싶었다. 그때 갑자기 에드가르도 역을 맡은 다가르디가 등장했다. 그는 남쪽 사람 특유의 정렬과 찬란한 흰 피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대리석과도 같은 장중함이 느껴졌다. 딱 벌어진 상체는 몸에 꽉 끼이는 짧은 갈색 상의 속에서 터질 듯하고 섬치하게 조각된 단도가 왼쪽 허벅다리 위에 댕강거렸다. 그는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사랑과 번민이 담긴 눈길을 이리저리 던지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가 아직 배수성공이던 시절 어느 날 밤 그가 비아리츠의 해변에서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어떤 폴란드 귀족 부인이 그에게 홀딱 반해버렸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그 때문에 파산했고 그는 다른 여자를 찾아 그녀를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이 유명한 연애 사건은 그의 예술적 명성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처세술에 능한 이 엉터리 배우는 광고 속에 자신의 육체적 매력과
민감한 영혼에 관한 시적인 문구를 잊지 않고 슬쩍 집어넣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능구렁이 같은 침착성, 지적인 총명함보다는 육체적 박력, 서정미보다는 과장된 허식 따위가 이발사와 투사를 섞어 놓은 듯한 이 기막힌 사기꾼 천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첫 장면부터 그는 관중을 열광시켰다. 루치아를 품에 안았다가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다시 돌아왔다. 그는 절망한 것 같았다. 분노를 터뜨리는가 하면 곧이어 한없이 감미로운 애가를 속삭였다. 그의 드러난 목으로부터 흐느낌과 입맞춤이 가득한 곡조가 흘러나왔다. 엠마는 손톱으로 1등석 박스의 벨벳을 꽉 끌어지며 그를 보려고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녀의 마음은 콘트라베이스의 반주에 맞춰 길게 꼬리를 크는 탄식의 선율로 가득 찼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의 포효 사이로 들리는 조난자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그 모든 도취와 고뇌가 기억났다. 여자 가수의 목소리는 그녀 의식의 메아리인 것만 같았고 그녀를 매혹하는 이 환상은 그녀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녀를 이처럼 사랑해주지 않았다. 마지막 날 밤 그들이 그럼 내일 만나요 라며 작별했을 때 그는 결코 에드가르도처럼 울지 않았다. 장내는 브라보 소리도 떠나갈 듯 했다. 스트레타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빠른 템포로 연주되는 악곡의 종결부입니다. 스트레타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연인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장식할 꽃과 맹세와 추방과 운명과 희망에 대해 노래했다. 그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엠마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것은 마지막 화음의 연주 소리에 섞여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저 귀족은 무슨 이유로 여자를 저렇게 괴롭히지? 샤를이 물었다. 아니에요. 서로 연인 사이예요. 그럼 왜 여자의 가족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거지? 또 아까 먼저 본 남자는 왜 나는 루치아를 사랑하고 또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지? 게다가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나갔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여자 아버지 맞지? 모자에 다 키트를 꽂은 못생긴 작은 남자 말이요. 엠마가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샤를은 질베르가 주인인 아시톤에게 비열한 책략을 설명하는 레시트티브의 이중창에서부터 내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루치아를 속이기 위해 가져온 약혼 반지를 보고는 그것이 에드가르도가 보낸 사랑의 징표라고 오해했다. 게다가 그는 줄거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백했다. 음악 때문에 가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할 수 없죠. 그냥 잠자코 있기는 해요. 엠마가 말했다. 그래도 무슨 소린지 알고 봐야지 안 그래요? 그가 그녀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어요. 오렌지꽃 관을 쓴 루치아가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몸에 걸친 하얀 공단 드레스보다도 더 창백했다. 엠마는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교회를 향해 밀밭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 왜 저 여자처럼 저항하고 애원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그때 그녀는 즐거웠다.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 그녀가 아직 싱싱하고 아름다웠을 때, 결혼으로 더럽혀지기 전에, 간통의 환멸을 경험하기 전에 누군가 든든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나 삶을 의탁할 수 있었으련만. 그랬더라면 그녀는 미덕과 애정과 쾌락과 의무가 합일된 그런 지고의 행복에서 절대로 추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런 행복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조롱하기 위해 누군가 꾸며낸 거짓말임에 틀림없었다. 이제 그녀는 예술이 과장되게 표현되는 그 열정이란 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엠마는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고통을 재현하는 듯한 이 연극을 그저 눈을 즐겁게 해주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경멸과 연민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 무대 한쪽의 벨벳 장막을 거치며 검은 망토를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곧 커다란 스페인식 모자를 벗어던졌다. 그러자 악기와 가수들이 육중창을 시작했다. 분노에 불타는 에드가르도의 맑은 목소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아시톤은 낮은 음정으로 그에게 살기 어린 도전장을 던졌고 루치아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비명처럼 질렀고 아르투르는 홀로 떨어져 중간 음정으로 노래했으며 목사의 베이스 목소리는 파이프 오르간처럼 울렸고 여자들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대받아 감미롭게 합창처럼 되풀이했다. 그들은 모두 한 줄로 늘어서서 각자 몸짓을 해댔고
그들의 벌린 입에서는 분노와 복수와 질투와 공포와 연민과 경악이 쏟아져 나왔다. 모욕당한 연인이 칼을 뽑아 휘두르자 가슴의 움직임에 따라 목둘레의 레이스 장식이 불쑥불쑥 치솟았다. 그가 좌우로 성큼성큼 돌아다니자 발목 부분이 나팔처럼 벌어진 부드러운 장화의 은도금 박차가 무대바닥을 쾅쾅 울렸다. 이 많은 군중들에게 이토록 강한 정열을 발산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무진장의 사랑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여기 가진 시적인 매력에 빠져들면서 어느덧 비방하려던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배역이 주는 환상을 통해 배우에게 마음이 끌린 그녀는 그의 삶을, 그 떠들썩하고 특별하고 찬란한 그의 삶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만약 운이 좋았더라면 그녀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몰랐다. 그들은 서로 알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유럽의 모든 왕국을, 모든 수도를 여행하고 그의 피로와 자부심을 공유하고 그에게 던져지는 꽃다발을 줍고 그의 의상에 직접 술을 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칸막이 좌석의 금빛 창살 뒤에서 오직 그녀 한 사람만을 위해 노래하는 이 영혼의 분출을 황홀하게 받아들였으리라.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면서 그는 그녀를 바라볼 것이다. 그때 도령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가 그녀를 바라본 것이다. 확실했다. 그녀는 뛰어나가 그의 가슴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사랑의 화신과도 같은 그의 힘 속으로 도피하고 싶었다. 그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나를 데려가 줘요. 데리고 떠나가 줘요. 다 당신 것이에요. 내 모든 정열과 내 모든 꿈은 모두 당신 것이에요. 막이 내렸다. 가스 냄새가 사람들이 내뿜는 숨결과 섞였다. 부채 바람은 공기를 한층 더 숨막히게 했다. 엠마는 나가려고 했으나 복도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샤를은 그녀가 기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보리 음료를 사러 매점으로 갔다. 그는 돌아오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손에 든 잔 때문에 한 걸음씩 떼놓을 때마다 사람들 몸에 팔꿈치가 걸렸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루앙 여자의 어깨에 내용물을 다 엎지르고 말았다. 짧은 소매를 입은 그 여자는 찬 액체가 옆구리를 타고 흐르자 마치 누가 자기를 죽이기라도 하듯 호들갑을 떨며 소리를 질러댔다. 방직업자인 그녀의 남편은 이 스트룬 사내에게 화를 내면서 그녀가 손수건으로 아름다운 앵두빛 호박단 드레스에 묻은 얼룩을 훔치고 있는 동안 변상, 비용, 손해배상 등의 말을 하며 투덜거렸다. 샤를은 간신히 아내에게 돌아와서 헐떡거리며 말했다. 아이고 정말이지 죽을 뻔했어.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말도 마. 그러고는 덧붙였다. 저 위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요? 레옹 씨야. 레옹이요? 그래요. 당신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용빌의 옛서기가 칸막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신사다운 소탈한 태도로 손을 내밀었다. 보발이 보이는 자신의 의지보다도 강한 어떤 인력에 끌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푸른 잎새 위로 비가 내리던 그 봄날, 두 사람이 창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 황혼 무렵 이래 그런 힘을 다시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장소가 장소인 만큼 그녀는 곧 회상에 사로잡혀 마비된 듯한 느낌을 털어버리고 빠른 어조로 떠듬거리면서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조용히 좀 해요. 아래층 좌석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산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루앙에 사세요? 네. 나가요, 나가. 사람들이 그들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손님들의 합창도, 아시톤과 하임과의 장면도, 라장조의 이중창도 이미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다. 마치 악기 소리가 작아지고 등장인물들이 멀리 뒤로 물러난 것 같았다. 그녀는 약제사 집에서의 트럼프 놀이, 유모 집으로의 산책, 등굴정자 아래에서의 독서, 난로가에서의 밀담 등 그 조용하고 오랜 그리고 조심스럽고 부드럽던 슬픈 사랑을 회상했다. 그녀는 그 사랑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 어떤 우연이 그를 다시 그녀의 삶에 집어넣은 것일까? 그는 그녀 뒤에서 칸막이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때때로 그의 따뜻한 콧김이 내려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면 그녀는 전율했다. 재미있으십니까? 그가 그녀 쪽으로 몸을 굽히면서 말했다. 하도 바싹 갖다 대서 콧수염이 그녀의 뺨에 닿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아, 정말이지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자 그는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자는 것이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좀 더 있읍시다. 보바리가 말했다. 여자가 머리를 풀었어요. 분명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엠마는 광란의 장면이 조금도 흥미롭지 않았다. 여가수의 연기도 너무 과장된 것 같았다.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는군요. 그녀는 열심히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샤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조금. 솔직하게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평소처럼 아내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는 애매하게 말했다. 이윽고 레옹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정말 덥군요. 정말 그래요. 참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보바리가 물었다. 네, 숨이 막혀요. 우리 나가요. 레옹은 정중한 태도로 그녀의 어깨에 긴 레이스 시옷을 걸쳐주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항구 가까이에 있는 카페 유리창 앞의 테라스에 앉았다. 먼저 엠마의 병이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엠마는 때때로 레옹이 지루해야 할 거라면서 샤를의 말을 중단시켰다. 다음으로 레옹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루앙에 있는 큰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배울 예정이라고 했다. 루앙에서 다루는 사건은 파리의 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베르트와 오메 가족과 르 프랑스와 음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는 더 이야기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는 곧 끊겨버리고 말았다. 극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갔다. 모두들 아리아, 오 아름다운 천사, 나의 루치아를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목청껏 부르고 있었다. 그러자 레옹은 아는 체 하느라 음악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 탐부리니, 루비니, 페르시아니, 그리지를 모두 봤는데 라가르드의 인기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들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럼주가 뿌려진 시어벗을 조금씩 오물거리고 있던 샤를이 그의 말을 잘랐다. 마지막 막에서는 매우 훌륭했다고 하던데요. 끝까지 못 본 것이 유감입니다. 겨우 재미있어지리는 참이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 곧 또 공연을 한다는군요. 하지만 샤를은 다음 날로 바로 돌아간다고 대답했다. 혹시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당신 혼자 남아있겠다면 몰라도 어때 여보? 청년은 뜻밖의 좋은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태도를 바꾸어 마지막 장면에서의 라가르디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그야말로 멋지고 숭고한 그 무엇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샤를은 그녀에게 강권했다. 일요일에 또 오지 그래요? 자, 그렇게 해요. 뻗대지 말고 조금이라도 당신 건강에 좋다면 말이에요. 그동안 주위의 탁자가 차츰 비어갔다. 웨이터가 살며시 그들 옆에 와서 섰다. 눈치를 챈 샤를이 지갑을 꺼냈다. 서기는 그의 팔을 잡아 제지했고 계산에 더해 은화 두 잎을 대리석 상판 위에 탕하고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얻어먹어서 어쩌지요? 보바리가 우물쭈물 말했다. 상대방은 사람 좋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그리고 모자를 집어들면서 말했다. 그럼 내일 6시에 만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샤를은 다시 한번 자기는 더 이상 병원을 비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엠마야 아무 문제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글쎄요.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더듬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 자고 나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고는 그들을 배웅하러 따라오는 레옹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 고장에 사시니까 저녁 때 우리 집에 식사로 오실 수 있는 거죠? 서기는 사무실 일로 용빌에 갈 일도 있고 하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생테르블랑 골목 앞에서 헤어졌다. 때마침 대성당에서 11시 반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예, 이렇게 2부 15번째 글이 끝났습니다.